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기 위해 한화로 약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맞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27일 BOJ 금융연구소 주최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물가 상승률 0%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목표 물가인 2%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과거 30년간 단기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주의 깊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올해 들어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4일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9570%, 10년물 금리는 4.4700%를 기록함으로써 장단기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48.70 베이시스 포인트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경제 지표와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투자자들이 올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연방 예산 적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은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단기채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잇따라서 내놓았고 또 지난주에 발표된 PMI 지표가 여전히 미국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 31일에 발표가 될 미국 PCE 지표가 여전히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현재 시장의 불안감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미국 시장을 받쳐줄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과 함께 역시나 기대감도 현재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한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7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시장은 휴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쉬어갈 때 또 열심히 분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또 다음 시장 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다가오는 새벽 2시에 CME 거래소 지수 선물 거래가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조기 종료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5월 30일 새벽 3시에는 연준의 경기 평가 보고서인 5월 베이지북이 공개되며 21시 30분에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나옵니다. 5월 31일 금요일 18시에는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같은 날 21시 30분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4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엔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2024년이 지금 거의 반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1월 1일 날 항상 온라인 강연회를 또 하거든요. 네. 1월 1일 오전 7시에 새해 정기를 받아서 온라인 강연회를 매해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벌써 거의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24년 수익률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뉴욕장 개장하지 않고요. 해외 선물도 조기 종료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월요일은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강의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차에 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타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해외 선물도 정말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지난 우리 한 5개월, 6개월 동안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내 수익에 조금 불만이 있다, 조금 더 나의 수익 주머니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9시 20분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성견 마스터님과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또 6월 1일 날 대전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로서 지난 서울과 부산에서 했던 강연회와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면서 해외 선물을 보는 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의 현재 시세부터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하루인 만큼 등락이 오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18,860선에서 18,850선, 18,885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다가 10시경 18,868선을 찍고 역시나 횡보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하지만 10시 30분 개장 이후 양봉이 5개나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10시 36분 그리고 10시 38분경에 18,909선을 찍어줬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강보합권인 0.04% 정도 상승한 18,8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기사는 왜 미국 경제만 잘 나갈까? 여는이 본 예외주의의 숨은 그림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례적인 고금리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탄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그 첫 번째 요인으로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코로나19 때 차질을 빚었다가 개선이 되면서 인플레가 둔화가 됐고 성장세는 호조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둘째로는 작년 한 해만 33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의 유입을 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인플레는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가 막힌다거나 혹은 기후변화로 파나마 운하 사용을 제약할 가능성을 이 기사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디스인플레이션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덧붙였는데요. 최근에 디스인플레는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된 것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인데 추가적인 진전을 하려면 수요의 둔화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계속 기사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동력 떨어진 금리 인하론, 미국의 GDP, PCE 대기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즉 향후 발표될 주요 성장률과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또 달러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를 필두로 위험 선호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으나 엔화와 위안화 등의 약세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등 지금 상 그리고 하방 재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현 레벨대인 1,300원 중후반대에서 달러는 등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국 중앙은행은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주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런 고민과 함께 금리를 동결했고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동결을 고민했으며 오직 유럽 중앙은행만이 6월 금리 인하 신호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의 이 병목 현상이 좋아지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의외인 게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차질을 빚었던 공급이 많이 해결된 거 아닌가요? 네. 공급에서 원인을 찾는 게 조금 신기해서 네.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 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셔야 되는데 네네. 오늘 이제 기본적 분석을 제가
우리가 하는 날입니다. 네. 차트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도 잘 하시니까 제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급의 측면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의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수요와 이제 공급이 있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려는 마음, 그죠? 어떤 물건을 사려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사야 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 것이고 이득을 얻어서 그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제품을 더 많이 만들고 그걸 또 우리가 사주면 소비자들이 사주면 기업이 이윤을 내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노동자들 더 많이 고용을 하고 생산 라인을 더 많이 만들고 공장을 더 짓겠죠. 이게 바로 경기 사이클의 선순환 구조거든요. 선순환 구조. 자, 근데 일단은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 수요가 팍 죽었죠. 왜요? 다 팬데믹이 와서 다 닫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수요가 팍 줄은 것. 그 다음에 공급망이라고 하면 유통망이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수요를 뺀 모든 것을 일단은 공급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공급망이 뚫렸다라는 거죠. 뚫렸다. 단순히 어떤 유통망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밤새 달리는 컨테이너들 이것만 일단은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에서 사실은 키포인트를 잡아드린다라고 하면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이 키포인트를 일단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앵커님께서 이제 그 뉴스를 쭉 이제 읽어주셨는데 이민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330만 명의 이민자가 네. 올해만 유입됐다. 이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민자 또한 공급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일단 그런 요소였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민자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노동시장. 자, 노동시장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요. 자,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 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은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민 정책. 요 두 가지를 일단은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자, 요거에 관해서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보고 혹시나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자가 무슨 얘기냐?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나 좀 깔아야 될 게 있죠. 현재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고 지금 구인과 이직의 비율,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뭡니까? 구인과 구직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4대 1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노동지표들 매달 첫 번째 주에 발표되는 노동지표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발표되는 게 우리가 이제 쫄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쫄트라고 얘기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다. 구인 이직 보고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구인과 구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낮춰지느냐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인은 어디에서 구인을 하는 거죠? 회사에서 구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일이 필요한 개인이 구직을 하죠. 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1.4대 1입니다. 물론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1.9대 1까지 갔었는데 지금 1.4대 1 정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회사 1.4개가 구직자 1명을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요. 내가 있어요.
자, 근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두 회사에서 나를 다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근데 B라는 회사도 나를 원해요. 왜?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뭡니까? 아, 우리는 월급을 22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줘 라고 하겠죠. 그럼 A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220 받고 플러스 점심 식대까지 줄게. 플러스 뭡니까? 교통비까지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구인과 구직의 비율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임금이 상승한다. 자, 여러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지출이 있잖아요. 한 달 지출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미국 똑같거든요. 인건비 비율이 가장 크죠. 임금이 오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임금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거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라는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에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에 대한 해석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퇴자와 이민자가 왜 중요한가? 은퇴자와 이민자가 왜 중요한가? 자, 아까 제가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구인과 구인과 구직의 비율이 1.4대 1로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깨졌느냐? 여기에서 기초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은퇴자, 두 번째 이민 정책. 핵심 포인트는 지금 뉴스에서 이민 정책을 쓰고 있으나 두 가지입니다. 은퇴자도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2000년 초 IT 버블, 그렇죠? IT 버블, 미국의 IT 버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9.11 테러. 자, 2008년, 9년, 10년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리만 브러더스 사태 등등으로 미국은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미국 정부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민간 시장에 뿌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뿌린 겁니다. 통화량을 늘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미국의 부채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뭡니까?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성장이다 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 성장이 되기는 했어요. 이거 증명하는 게 뭐죠? S&P, 나스닥, 미니다우, 미국의 3대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년 동안. 자,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기가 일단은 꺾이게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것은 또 뭐예요? 자산이 늘어나요.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론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우리가 역모기지론, 그죠? 그 내 집을 은행에 맡기면 연금 형식으로 나오는 역모기지론도 굉장히 지금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실업률이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른 겁니다. 다 잘랐거든요. 근데 이 은퇴자들이 해고를 당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022년 후반기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는 거를 느끼면서 고용주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고용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죠? 은퇴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이 되니 다시 나와서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은퇴자들이 복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귀를 안 했습니다. 복귀를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20년 동안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매달 은행에서 연금 형식으로 집을 맡기면 돈을 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코로나가 종식됐어도 뭐예요? 은퇴자들이 복귀를 안 합니다. 은퇴자들이 복귀를 안 하는 기현상이죠, 이게.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지금에까지 은퇴자들이 복귀를 안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민 정책.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가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혹시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못 네. 맞추셔도 됩니다. 네. 불법이든 합법이든 우리가 이제 이민자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네. 그죠? 예. 체류자들이 있는데 불법이든 이민이든 타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많이 예, 직업. 삼고 있는. 네.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체류하는 타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게 택시 운전사? 택시. 예. 택시. 예, 요거는 아닌데. 예, 요거는 아닌데. 좋습니다. 예. 네. 용기 좋습니다. 뭐냐면 가정부입니다. 가정부. 아, 그리고 플러스 그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잔디 깎는 사람들. 그죠? 아, 예. 네. 잔디 깎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든 합법 체류자든 미국에 있는 타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가정부와 잔디 깎는 사람들인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죠. 바로 잘립니다. 왜? 외부 사람들이 들이지 않죠? 네. 바로 잘립니다. 거의 플러스 알파. 이때 우리 트럼프 시절이었죠? 그죠? 네. 코로나 때 트럼프 시절이었잖아요. 트럼프 시절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그 다음에 이민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내쫓았죠. 멕시코에 뭐 세웠습니까? 장벽 쌓았습니다. 네. 이민자들 다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퇴자들 소거됐죠? 이민자들 소거됐습니다. 이거를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풀이를 해볼까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자, 많은 은퇴자들과 미국 사회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다 퇴출했습니다. 복귀 안 하고요. 미국으로 넘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이 완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뭐가 발생해요? 노동시장에 대한 가격. 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가격은 뭡니까? 그냥 임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꼴관계는 아니지만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는 이런 계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그만큼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이 기사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항상 1년 반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던 게 있죠. 이게 풀려야 된다. 은퇴자들은 지금 복귀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 대신 뭡니까?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 타이틀 44라고 제가 이 법 조항이거든요. 요걸 일단은 빨리 폐지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안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은퇴자와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이 낮아져서 임금 상승을 이끌었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이나 아직까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도로 이 기사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됐다라는 거에 네. 가장 큰 게 바로 은퇴자와 이민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완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장 큰 거라기보다는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급
공급에 대한 완화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급망, 그렇죠? 네. 고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급망이 완화됐다. 플러스 두 번째, 이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인사이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공급망이 해결되면서 뭡니까? 여기서 뭐를 강조를 했어요? 이민자. 생뚱맞게 이민자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여기에서 이민자 얘기가 나와? 라고 하실 건데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셨기 때문에 이 기사는 뭡니까? 이민자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이 완화되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주말 특강을 거의 매주 네. 하는데 네. 주말 특강에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만 아. 여러분 제가 15분 동안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 들으신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매크로 시장에 대한 사이트가 좀 트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제 방송 자주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동시장의 공급을 완화시켜준 게 바로 이민자고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또 이민자가 완화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마선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전이 되려면 수요의 둔화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쉽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거죠?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디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공급에 대한 측면보다는 네. 공급은 후에 때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를 때리는 겁니다. 수요를 잡는 거거든요. 그 수요를 잡기 위해서 수요를 다이렉트로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통화정책 중에서도 금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쭉 오르면서 사실은 시장에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네.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만든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나요?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시장에 푼다. 네. 그렇죠? 예. 다 연결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 거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럼 수요가 잡히겠나요? 잡히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저희가 살펴봤고요. 바로 이제 두 번째 기사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자, 이번 주에 그러니까 GDP와 PCE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 이 GDP가 30일 날 발표가 되고 또 31일에는 미국의 4월 PCE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GDP가 앞서 공개된 속보치 1.6%보다 더욱 둔화된 1.3%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PCE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 상승한 또 그 지표를 예상을 하고 있던데 이게 저는 조금 엇갈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다가 또 사그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냐 네.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금리 동결이냐를 일단은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페드에서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페드의 선택은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게 1순위거든요. 네. 왜냐? 각국 중앙은행은 제 1순위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쓸 것이냐 이게 일단은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금리 동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예, 금리에 관해서 제가 이제 요거 설명 끝나고 바로 또 강의를 하나 할 건데 네네.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들 시장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HTS 덮으시고 제 기본적 강의만 일단은 좀 들으셔도 되거든요.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플레가 그렇죠. 안 맞습니다. 잡히니까. 네. 금리 인하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금리 인하를 왜 못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에 관한
이번에 회의록이 발표가 돼서 시장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회의록에서 뭐가 있었나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왜?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지금 연준 위원들이 거의 매파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는 없고 금리 인상의 카드는 아직까지 일단은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건데 금리는 여러분들이 기준금리나 이런 거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일단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장단기 네. 금리 차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P 잠깐 조금 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HTS는 끄셔도 됩니다. 오늘 매매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장단기 금리 차가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중에서 장기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중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나누게 되는데 보통 장기 금리는 보통입니다. 보통 10년. 그리고 단기 금리는 우리가 보통 3년 이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3년 이하입니다. 뭐 1개월물도 있고 3개월물도 있고 1년물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일단은 표현을 하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금리 스프레드. 요거는요.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이를 여러분들 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금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제가 좀 두 번째 이슈하고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금리 스프레드인데요. 뭐냐?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네. 자,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네. 장기 금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죠. 쉽게. 내가 A라는 사람한테요. 1억을 빌려줍니다. 1억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주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거를 10년을 빌려주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3년, 1년이라고 하죠 그냥. 1년을 빌려주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금리, 그러니까 이자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 금리와 이자는 서로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게 이자가 더 커야 될 것 같나요? 1번이요. 1번, 10년. 왜죠? 더 그만큼 길게 빌려주니까. 맞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대부분이 1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왜요? 우리가 친구나 아니면 우리 네. 가족분들한테 돈 빌릴 때 네. 한 달만 빌려줘. 내가 이자 높게 쳐줄게. 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진짜 실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2번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원래는 1년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뭡니까?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왜냐? 자, 1억이란 돈을 10년 있다가 받아요. 1억이란 돈을 뭡니까? 1년 있다가 받아요. 그럼 어떤 게 더 리스키하죠? 1번이 더 리스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반대급부를 뭘로 줍니까? 이자로 쳐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옵션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프리미엄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장기가 이자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미국 국채 금리도 똑같아요. 어떤 금리든지 간에 장기와 단기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야 되는 게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요소에 의해서 장기와 단기 금리가
바뀐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게 되는 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가가 우리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죠? 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됐을 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리스크가 오는가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기는요, 대출, 그리고 단기는요, 적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은행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은행은요, 자, 가계와 우리가 3주체가 있잖아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기업이 있죠. 자, 은행이라는 데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여러분? 가계에서 적금을 받습니다. 예금을 받습니다. 그걸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 대출을 내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은행은 가계에 적금 들은 사람, 은행 들은 사람한테, 예금 든 사람한테 적금 이자와 예금 이자를 주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이자는 수익일까요? 지출일까요? 지출이죠. 이자를 주는 거니까 네네. 지출입니다. 지출. 자, 은행은요, 가계에서 적금을 아주 싸게 받아서, 여러분들 예금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한 1% 나오나요? 싸게 받아서 기업한테 대출을 내주는데 대출 이자를 아주 비싸게 내줍니다.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은 다달이 대출 이자를 내죠. 대출 이자를 냅니다. 자, 여기에서 남는 수수료를 은행에서 수익으로 챙기는 거고, 이 대출 이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수익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죠? 당연히. 예. 이 대출은, 기업에 나간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장기금리는요, 미국 10년물 장기금리는 대출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어떤 대출에 연동이 되어 있냐면 MBS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기지론이라고 불리는 MBS 채권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금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대출 이자니까 이게 수익이죠? 그 다음에 적금 이자니까 이건 뭡니까? 지출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학처럼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장기금리는 수익이고 단기금리는 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도 여러분 중앙은행을 제외하고는 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경영학의 1원리가 뭡니까? 이익 창출이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지출보다 많아야 은행이 존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면 뭡니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은행이란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우위를 보이면 지출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우린 이걸 1997년에 이미 학습한 바 있습니다. 뭐를 학습하셨죠? 은행도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형상은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율로 금융위기와 직결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왜 금융위기가 오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근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2008년,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리만 브러더스가 뭡니까? IB죠. 투자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뻔한 걸 건져냈어요. 미국이. 돈을 막 빌려가지고. 그때 금융구조 시스템을 일단은 잘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높여서 그 은행에 쌓여 있는 돈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단기 역전이 됐어도 은행들이 버티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요 프로세스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은행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사 포인트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기 역전 금리 차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야기하는지 깔끔한 설명을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기의 순환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 상식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해외 선물을 보는 눈 그리고 경제 상식을 보는 눈도 더욱더욱 넓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 있는데요. 5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내일이네요. 바로 내일 오전 10시 10분과 그리고 오후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서 내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료 강연회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경제 상식들도 그날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무료 공개 강연회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해선시대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투자 꿀팁 전략을 알려주시는 시간 또 가져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네. 수익 내는 기법을 일단 좀 알려드릴 건데 네. 제가 이제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령과 발상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직 등 총 4개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단타매매 기법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5일선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직입니다. 진입 로직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일단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를 갖고 계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차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매매 기법, 5일선 매매 기법입니다. 5일선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승률을 높이고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바로 이평선의 조합이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들어가세요로 짚어드릴 수는 있으나 이 의미를 아시는 게 여러분들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봅니다. 맞죠? 자, 그래서 5일선과 이평선의 조합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5일선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5일선이라는 것은 5일선. 뭐 5일선도 있고요. 뭐 11선도 있고 21선, 뭐 31선, 61선.
뭐 121선, 241선 쭉쭉쭉쭉 이평선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만 우리는 해외 선물은 어차피 월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타 매매, 그렇죠? 단기 매매. 단타와 단기 매매 특화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단타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스피드예요, 스피드. 스피드. 물론 이제 방향성과 타점, 스피드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예. 느릿느릿할 때는 단타 못 칩니다, 여러분. 5일선을 안고 들어가는 매수든지 매도든지 5일선을 안고 들어가는 이 캔들에서 스피드가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터질 때, 거래량이 터질 때 그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5일선 기법이라고 하고 5일선 기법에서 더 승률을 높이려면 이평선의 조합까지 완벽하게 일단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5일선 기법에 대한 영상까지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개 방송. 여기 보시면 5일선 기법의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요. 5일선을 맞는 매도라고 하면 음봉의 종가에 진입하는 겁니다. 자, 여기 검은색 보이시죠? 5일선을 맞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맞는 음봉의 매도 종가, 5일선을 맞는 음봉의 매도 종가에 진입해서 매도 쪽으로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사실 퀴즈를 전번에 한 번 냈었는데 한 번 더 낼까요? 한 번 더 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매도 타점 1번, 2번, 3번 중에 5일선 기법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요거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예, 제가 한 10분 정도 할까요? 예,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 자, 이게 5일선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두 번째 이 섹션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를 제가 일단 쳤는데 이 두 가지는 5일선 기법에 조금은 부적절하다. 왜 그래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평선의 조합이에요. 자, 매수든지 매도든지 5일선과 21선이 어떻게 됩니까? 적절한 이격을 통해서 벌어져야 매수 쪽으로의 힘이 강하고 매도 쪽으로의 힘이 강합니다. 적절한 이격이 벌어져야 뭡니까? 이게 5일선이고 이게 5일선이거든요. 적절한 이격이 벌어져야 뭡니까? 밑으로 내려 꽂는 힘이 강하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서 매수 치시고 여기에서 매도로 따라 들어가시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21선이 지금 거의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기법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5일선 기법만 아셔도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어려움 없고요. 이 5일선 기법에 대한 영상이나 아니면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제가 5일선 기법에 대한 영상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매크로 시황과 더불어서 또 기법적으로 어떻게 차트를 봐야 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5일선 기법은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앞서서 지금 4개였나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을 또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 또 진행을 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어떤 퀴즈를 내주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꼭 내일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공개 강연회도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6월 1일 오후 1시에 대전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인데요. 앞서서 진행이 됐었던 부산과 서울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캘린더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성견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초기 해고당한 은퇴자들이 코로나 완화 후에도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공급 부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잇따랐지만 이민자가 유입됨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단기물인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이고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경우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이런 상식적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강의도 해주셨는데요. 단타 매매에 특화된 5일선을 이용해서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이평선을 함께 보시게 되면 승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팁을 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